제 이름은 박정심입니다. 72해를 살아온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 낡은 앨범 속 흑백 사진 몇 장과 이제는 희미해진 남편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손등에 검버섯처럼 피어난 지난 세월의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그 앨범을 펼칠 때마다 젊은 날의 내가 미소 짓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지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메고 오가던 날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던 순간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그 따뜻한 밤들. 그 시절의 나는 바람처럼 가벼웠고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한강 다리를 건너던 그날,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영원을 약속했지요. 정심아,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먼 추억일 뿐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아들이 결혼한 지 5해가 지났고 나는 이제 아들 내외의 집, 방 2개짜리 낡은 아파트의 가장 작은 골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조차 없는 그 방은 저의 현재를 상징하는 공간과도 같았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저 숨만 붙어있는 공간. 차가운 벽지는 손끝으로 만지면 축축한 습기가 느껴졌고 공기 중에는 낡은 가구 냄새와 저의 요로움이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그 방에서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이곳이 나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내 남은 삶의 시간을 재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밤이 되면 더 커져 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가끔 그 소리에 지쳐서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손가락 마디가 저려오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 방은 나를 가둔 감옥이지만 동시에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만 나는 자유롭게 남편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한 그 기억이 나를 버티게 합니다. 가끔 밤에 나는 그 방의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여보,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들놈이 날 잊었어.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침묵뿐입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라는 잠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달아빠진 양말을 신은 제 발걸음 소리마저 죽여가며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아파오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관절이 삐그덕 소리를 내지만 그 고통은 익숙한 동반자입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는 북엇국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부부싸움 끝에 혼자 술을 마시다 잠든 아들의 해장을 위해서였지요. 북어를 부드럽게 불리고 물을 나박하게 썰어 참기름에 달달 볶았습니다. 칼질을 할 때마다 내 손가락 마디가 아파왔지만 그 고통조차 익숙해졌습니다. 부엌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칼날이 물을 스치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 리듬이 내 마음의 혼란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나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울 때쯤 저는 잠시나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제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 그는 언제나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국 한 그릇이면 세상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칼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이 손이 이제는 가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국을 저을 때 거품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내 삶처럼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춤추듯 흔들리는 게 내 마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부엌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국을 마무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제 손등을 비추고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듯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 작은 빛이 내 하루를 시작하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언제나 저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7시 반,
며느리 유라가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싸움은 까맣게 잊은 듯 그녀는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아침상은 거들떨떠보지도 않고 곧장 커피 머신으로 향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이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유라의 향수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그것은 내 북엇국의 구수한 향을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바닥을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유라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오므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생선 비린내. 아침부터 속이 안 좋네요. 어제도 민준 씨가 술 먹었나 봐요.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이런 냄새 나면 식욕 떨어져요. 게다가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이 냄새가 옷에 배면 큰일 나요. 북엇국인데. 네. 아범. 풀라고. 어젯밤. 싸움. 소리가 들려서. 걱정돼서. 끓였어. 제 어눌한 변명에 유라는 인스턴트 커피 캡슐을 기계에 넣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긴 손톱이 기계를 두드리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유라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커피를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엌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침 안 먹어요. 샐러드 배달시켜 먹잖아요. 어머님 드시려고 끓이신 거죠. 다음부터는 환풍기 꼭 트세요. 이 집이 어머님 혼자 사는 집 아니잖아요. 저희 생활 패턴도 좀 고려해 주세요. 제가 출근 준비 바빠서요. 그리고 그 국, 냄새 때문에 옷에 배면 어떡해요.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있는데 이런 냄새 나면 창피하잖아요. 강남 쪽 사람들은 이런 데 예민해요. 제가 강남에서 자라서 알죠. 저는 대답 대신 끓어오르는 국에 불을 줄였습니다. 불꽃이 작아지며 제 마음처럼 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커피 잔을 들고 부엌을 나서며 제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를 사라지자 부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국 그릇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국 한 그릇에 담긴 제 정성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는 게 서러웠습니다. 유라는 제 아들 민준이와 같은 은행에서 만났습니다. 똑 부러지는 성격과 화려한 외모의 그녀를 아들은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좋다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유라의 웨딩드레스가 하얗게 빛나던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유라야, 우리 민준 잘 부탁해.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유라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강남의 부유한 자산가라는 사실을 시도 때도 없이 자랑했고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 그녀가 드는 가방, 그녀가 쓰는 화장품은 모두 저와는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 루이비통이에요. 강남 백화점에서 샀어요. 어머님도 한번 가보세요. 시장 말고. 그녀의 말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라의 시선이 내 손에 묻은 물때를 스치듯 지나갈 때 나는 내 삶의 무게를 더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메이크업, 빛나는 손톱, 그 모든 게 나를 압도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내 거친 손을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곧이어 아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제 밥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유라가 건네는 고급 샌드위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어젯밤의 술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나를 힐끔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약간의 미안함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약속 있으니까 저녁은 챙겨 드세요. 유라랑 클라이언트 미팅 가요. 그리고 그 국 좀 덜 끓이세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유라가 알레르기 있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쌓여서 더 예민해요. 엄마도 알잖아요. 우리 생활이 바빠서. 그것이 아침에 아들이 제게 건네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덩그러니 남겨진 3인분의 북엇국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몫에 국을 뜨지도 않은 채 저는 식탁에 남은 빵 부스러기를 치웠습니다. 입맛이 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빌딩 숲이 내 미래처럼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출근 준비 소리가 집안을 메우자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릴 때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내 삶의 빈 공간을 직면합니다.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남은 국을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습니다. 내 몫으로 내일 아침에 먹을 테지요. 냉장고 문을 닫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며 내 외로움을 더 깊게 새겼습니다. 그들이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집은 온전히 저만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유라가 벗어놓은 비싼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옷장에는 택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과 구두가 가득했습니다. 그 가방 하나의 값이면 제가 평생 시장에서 벌었던 돈보다도 많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화려한 삶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이름 없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고 그 소리가 끝나면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어도 그 바람은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지만 화면 속 세상은 나와 동떨어진 듯합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성공 스토리, 행복한 가족 광고, 그 모든 게 나를 조롱하는 듯합니다. 엄마, 저녁 뭐 해? 유라의 메시지가 오면 나는 재빨리 장을 봅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 아저씨의 미소가 유일한 위로입니다. 정심씨, 오늘도 건강해. 아들 내외 잘 지내?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울음이 차오릅니다. 시장의 소음이 내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상추 한 묶음, 무 한 개를 사며 내일 메뉴를 생각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나의 유일한 자유입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나는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립니다. 그때도 이렇게 장바구니를 메고 웃던 날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먼 추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 내외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던 유라의 말투가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제 건강을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요? 병원 가보세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그들의 미소가 진심처럼 느껴지던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이제야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인가 하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유라가 어머님, 이 커피 한 잔 드세요 라고 건네는 그 순간 제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숨겨진 계산기를 나는 늦게야 알아챘습니다. 유라가 제게 차를 타주며 어머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의도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나의 재산을 노리는 미끼였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네. 속내를 그날 밤 나는 골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들며 속으로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잘못 본 거야. 우리 아들이 얘 이렇게 변했어. 그날 저녁 아들 내연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제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차가웠습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어머니를 더 편하게 모시고 싶은데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해야죠. 어머님도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시게요. 강남으로 가면 더 좋은 시설도 많아요. 아들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잠실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저희한테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어머니 방도 제일 좋은 곳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미리 증여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사도 알아봤어요.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세금 부담도 줄고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머니 혼자 그 집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고생이시고. 잠실 아파트.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제 노후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지금 아들 내외가 사는 이 집의 전세금도 아들의 사업 자금도 모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마지막 뿌리마저 뽑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소파를 쥐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던 추억의 공간. 아들이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돌아와 처음 안아주던 따뜻한 방. 그 모든 게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내 삶이 숫자로 환산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류 위의 글씨가 제 눈앞에서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못 믿으세요. 저희가 어머니 아들, 며느리잖아요. 어머님 버리기라도 하겠어요. 다 어머님 편하게 모시려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센데요. 미리 해두면 좋을 거예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우리한테 맡기시면 어머니 걱정 없이 사세요. 강남 집에 어머님 방도 넓게 만들게요. 아이 낳으면 손주도 볼 수 있게요. 그건 갑자기 내 아버지가 남긴 거라. 그 집엔 추억이 많아서 그냥 두고 싶어. 지금 갑자기 이런 소리 해.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거 미리 정리해서 세금도 아끼고 저희도 더 넓은 집에서 어머님 편히 모시고 좋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그 집 너무 커서 관리도 힘들고요.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요. 아이 낳으면 그 집에서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도 손주 보면서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님, 우리 믿으세요. 영원히 모실게요. 제가 법무사한테 물어봤어요. 절차도 간단하다고요.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옆에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유라의 손이 내 팔을 잡았지만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분노가 제 가슴을 채우며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 그들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 대신 오직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뜻대로 하거라. 내가 늙어서 짐이니까 내 아버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야. 서명할게. 제 대답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저 넘어 잠실 아파트가 가져다줄 새로운 부와 명예를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 잉크가 서류에 스며드는 순간 제 삶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밤, 나는 골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어 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시며 제 분노를 불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골방에 앉아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통장은 제 이름이 아닌 실버 블리스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번 돈과 남편의 유산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 기부해 온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저 박정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 누구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 편이었지.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 목소리가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통장의 숫자들이 내 무기가 될 테지요. 나는 통장을 다시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려라. 너희 차례가 올 테니. 어둠 속에서 내 눈이 빛났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내 결의를 비추는 듯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 복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라는 제게 먼저 다가와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고, 민준이는 제 밥그릇에 손수 반찬을 올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낯설고 불편했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저는 기꺼이 관객이 되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유라의 손길이 내 팔에 닿을 때 그 차가운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팔을 살짝 긁는 게 제 피부에 스쳤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설탕 많이 넣어요. 어제 증여 서류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강남집 꿈이 현실이 돼요. 어머님, 이 집에서 편히 계세요. 제가 더 맛있는 거 사올게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동자 깊숙이 숨겨진 계산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네, 연극. 잘 봐줄게. 네, 진짜. 얼굴. 기다릴게. 유라의 향수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며 제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민준이도 평소와 다르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제가 사올까요? 유라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에서. 요즘 어머니 피곤해 보이시네요. 쉬세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올게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스며든 듯했지만 나는 그 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증여 서류가 마무리되는 동안의 연기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내가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민준아, 그 아파트 팔리면 강남으로 가자. 어머님도 여기서 편히 지내시게. 우리 이제 자유야. 그 집 팔아서 투자도 해보자. 유라의 속삭임이 내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긁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 분노를 삼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엌 문 뒤에 숨어 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며 제 결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법무사라며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박정심님, 증여 절차는 간단합니다. 상속세 대비로 미리 하시는 건 현명한 선택이에요. 세율이 50%를 넘을 수 있으니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일주일 안에 완료됩니다. 여기 보시면 증여액 5억 원, 세금 면제 한도 내에서 처리돼요. 아드님 부부가 잘 관리해 주실 테니 걱정 마세요.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지금이 딱입니다. 제가 20년 경력 법무사라서 이런 케이스 많아요. 그는 온갖 어려운 법률 용어를 늘어놓으며 증여가 얼마나 저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를 역설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척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집이 종이 몇 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육중한 철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멀어져 가는 아들 네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곧 알게 될 거야. 이 배신의 대가를. 복도 끝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안내할게요. 짐들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무대가 시작됩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 소리가 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요양원 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보이는 숲이 나를 반겼습니다. 나는 짐을 풀며 내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이 내 재단이라는 사실을. 방 안의 가구를 만지며 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 나뭇잎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김 원장, 곧 올게. 숲의 바람 소리가 내 결의를 응원하는 듯했습니다. 나뭇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게 제 마음의 파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나는 새로 태어날 테다. 제가 배정받은 병실은 창밖으로 푸른 숲이 보이는 깨끗하고 아늑한 1인실이었습니다. 침대는 부드럽고 방 안에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벽지에는 부드러운 패턴이 새겨져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편히 쉬세요. 필요하면 벨 누르세요 라고 말하며 떠난 후 나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숲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내 마음처럼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도시와 달리 신선했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 네오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술리, 죽는 개. 그 말들이 칼처럼 내 심장을 베었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쥐며 손을 떨었습니다. 물컵의 표면에 제 얼굴이 비쳐 보였고 그 주름진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창밖 숲이 속삭이는 듯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원장이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환자분으로 위장하신다고요. 재단은 회장님 없이는 서 있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 회장님의 지시대로 그림자처럼 운영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지난 3년간 잊고 살았던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제 목소리는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복수의 힘으로 제 혀가 풀린 것입니다. 그래요, 김 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시작해요. 네, 계획대로. 아들, 네, 소식, 새끼들, 잘 사나. 그 아파트 팔았나 봐요. 김 원장은 미소 지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지 않는 게 제 신뢰를 확인시켜줍니다. 회장님, 재단은 안정적입니다. 자산은 2조 원을 넘었고 요양원 시설은 최고 수준입니다. 아드님 부부는 강남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SNS에 자랑 사진 올리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명품 쇼핑, 해외여행 계획까지.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이곳이 회장님의 것이라는 걸 증여 서류 처리됐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회장님의 복수 계획 완벽하게 실행할게요. 먼저 내부 청소부터. 실버블리스 요양원과 그 모체인 실버블리스 복지재단은 20년 전 남편과 제가 함께 세운 곳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가진 것 없고 요로운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익명의 기부자이자 그림자 이사장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내연은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이곳이 값싼 구경시설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이곳은 국내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연회비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단 자산은 수조 원, 노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나를 안내하며 최근 재단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재단 자산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있습니다. 보급품 빼돌림, 어르신 무시, 증거 모았어요. CCTV 영상, 혹의 장부. 여기 보세요. 이 간호사가 영양제를 팔아먹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내가 직접 챙길게요. 증거 모아봐요. 이곳을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들 초대장 준비해. 감사의 밤 행사에 초대할게요. 그날 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자에서 빛으로 사무실에 앉아 내 통장을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숲이 나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남편아, 이제 시작이야.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김 원장과 비밀 회의를 하며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감사의 밤 행사. 그곳에서 그들의 끝을 열겠다고. 재단의 미래를 논의하며 내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곳이 내 왕국입니다. 사무실 창문을 열자 숲의 신선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자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환자인 척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요면당한 분들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들놈이 집 팔아버리고 여기 버렸어. 매일 울어. 얘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버려. 내가 평생 키워준 게 뭐야. 라고 울먹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떨리는 게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서린 깊은 요로움과 슬픔을 보며 저는 제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이 사회의 비정한 단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얘 노인들은 버림받아야 하는가? 얘 자식들은 부모의 헌신을 잊어버리는가? 그들의 눈물은 내 눈물과 같았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자식 없는 게 축복이야. 자식이 있어도 외로워. 매일 전화 한 통 없이 지내. 한 분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재단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르신 한 분이 할머니, 당신 눈빛이 강해. 무슨 비밀 있어? 마치 전사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냥 이요. 옛날에 강했던 때가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에 꽃들이 피어나는 게 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김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중간 관리자 몇몇은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보급품을 빼돌리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먹어. 바빠요. 약 늦으면 안 돼요. 라는 무례한 말, 약을 대충 주는 태도. 한 간호사가 영양제를 몰래 가방에 넣는 걸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제 수첩에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만든 성이었고 제 성 안에 깃든 벌레들을 잡아내는 것은 주인의 의무였습니다. 밤마다 수첩을 펼쳐 그들의 이름을 적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자들 받을 거야.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CCTV를 확인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김 원장과 비밀 회의를 하며 먼저 내부 청소해요. 그 후에 아들 내 차례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양원의 나날이
내 복수의 연습장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여기 계셔서 다행이야. 우리도 버틸 수 있어.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는 게 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산책 중에 숲속 길을 걸으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곳 봐, 우리가 꿈꾸던 낙원이야. 이제 여기서 복수할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잠실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강남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SNS에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펜트하우스 뷰, 명품 쇼핑, 해외여행을 보며 내 분노가 끓었습니다. 한 사진에서 유라가 샴페인 잔을 들고 웃는 모습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이게 내 행복이냐? 내 비, 이에, 세운, 모래성, 이야. 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내 고통 위에 세워진 모래성임을 알았습니다. 김 원장에게 그 사진 봤어. 이제 서한 보내. 법적 효력 있게. 저는 김 원장을 통해 재단 명의로 아들 내외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보호자 의무 이행 실태 확인을 위한 정기 면담 요청서. 그 서한은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보호자님, 요양원 입소자 박정심님의 가족 상담을 위해 방문 부탁드립니다. 미응시시 법적 조치. 재단 변호사팀이 대기 중입니다. 유라는 그것을 그저 귀찮은 행정 절차쯤으로 여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면담을 미뤘습니다. 요즘 일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비용은 내고 있으니 괜찮아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녀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운명을 옥죄어올 첫 번째 족쇄라는 사실을. 나는 서한을 보낼 때마다 내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한이 갔습니다. 김 원장에게 그들의 반응. 모니터링 해요. 불안해. 할 거야. 유라의 SNS 봐봐. 최근 포스트가 줄었어. 면담 요청이 쌓일수록 그들의 불안이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무시했습니다. 유라의 메시지. 어머님, 요양원에서 잘 지내세요. 우리가 비용 내고 있으니 걱정 마요. 바빠서 못 가요. 다음 주에요.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나는 답장 대신 다음 서한을 준비했습니다. 서한이 쌓일수록 내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서한 사본을 보며 바람에 날리는 종이 조각처럼 그들의 운명이 흩어질 거라 상상했습니다. 계속되는 면담 요청을 무시하는 아들 내외를 움직이기 위해 저는 마지막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실버 블리스 복지재단은 매년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들과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비공개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행사는 상류사회 네트워킹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의 초청장을 재단의 특별 감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그럴듯한 명분과 함께 아들 내외에게 보냈습니다. 초청장에는 그들이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들과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이 후원자 명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 초대, 네트워킹 기회, VIP 만찬, 재단 후원자 만남, 태강그룹 회장, 하나그룹 상무 등 참석, 김 원장이 회장님, 완벽합니다. 그들이 오면 끝입니다. 초청장 디자인, 금박으로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초청장 디자인은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박 로고, 고급 종이, 향수까지 뿌려 보냈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이성을 마비시키는 법입니다. 며칠 뒤 유라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목소리로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곳에서 뵐게요. 기대돼요. 민준 씨랑 갈게요. 재벌분들 만날 수 있다니
우리 인생 바뀔 것 같아요. 어머님, 초대 감사해요. 요양원에서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어머님 덕분이에요. 우리 강남 집에서 이 초청장 자랑했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 원장에게 준비됐어요? 영상 완성 됐나요? 개 새끼들 올 테니 스크린 세팅 조명 하객들 브리핑 다 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게 세팅됐습니다. 하객들도 준비됐어요. 그들의 배신 장면, 증여 서류 스캔, 요양원 버림 영상까지. 폭로할 때 연회장 전체가 충격받을 거예요. 감사의 밤 행사가 열리는 날 아들 내연은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호텔 연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유라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준이는 어색한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상류층의 분위기에 주눅이 들면서도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어 보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강그룹 분이세요? 저희 은행에서. 네, 재단 후원 감사합니다. 네트워킹 해볼까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회장은 샹들리에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흥분된 얼굴이 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이 와인잔을 들고 웃는 모습이 내 복수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유라가 재벌 총수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민준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이제 우리도 이 바닥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스쳤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재단의 임명이사장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사장님의 헌신이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특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특별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의 뒷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나입니다. 제 아들은 제 마지막 유산을 증여받고 저를 버렸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라라고 말하며 아들 내요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의 배신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증여 서류, 요양원 버림, 차가운 말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런, 페류나, 야,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맞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려 와인 잔을 쥐는 게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 자식은 부모의 전 재산을 증여받고 돈 없으면 죽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식은 제 아들입니다. 제 며느리는 제 귀에 속삭였지요. 돈 없으면 요양원에서 조용히 죽는 게 순리예요. 이야기의 마지막, 저는 며느리가 제게 남겼던 마지막 말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속 증거, 서류, 녹음, 사진 이 차례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영상 속에서 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이 스크린 가득 클로즈업되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조명이 켜지고 영상 속과 똑같은 옷을 입은 제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내 발걸음이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이사장님, 어머니, 재단이 그분 거였어. 아들 내요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그 아들과 며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박민준과 김유라입니다. 이 재단은 제 것이고 여러분은 제 증인입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빼앗고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끝입니다. 이 재단은 노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바로 그 노인들을 배신한 자입니다. 연 회장은 경악과 분노의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의 손이 떨려 와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 어머니, 거예요.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감옥에서 나왔어. 이제 내 차례야. 이 하객들이 내 재판관이야.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나 만들고 싶어 했던 상류층의 인맥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페류나라는 낙인이 찍힌 채 그들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그들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재벌 행사에서 페륜 폭로, 은행 이사 아들, 어머니 배신, 실버 블리스 재단 이사장, 어머니의 충격 고백, 하객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놈들이 어떻게 은행에서 일해? 재단 후원 취소해야 해. 태강그룹, 하나그룹, 그 사람들 명함 버려. 재벌 총수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한 총수가 이런 페류나와 손잡을 수 없소. 은행 계좌 이전하겠소 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의 은행에서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유라의 부모님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딸과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망쳤어. 당장 나가. 강남 집도 내 목 없어. 유라가 울며 전화로 소리치는 소리가 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라는 울며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버림받았어요. 집도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이렇게 우리 다 잃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어떻게 사냐고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에게 모든 증거 넘겨. 법적 조치 시작해.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제출.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들의 몰락이 제 가슴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여를 재단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울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가족으로 삽시다. 빚 갚을게요. 제발. 회사 잃었어요. 집 없어요. 매일 울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는 용서를 구하는 그들에게 2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팔아치운 제 잠실 아파트의 매매 대금 전액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약정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몇 달간 제가 실버 블리스 요양원의 VIP 병실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청구서였습니다. 그 액수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수억 원, 이게 내 대가야. 내가 말한 순리야. 재단에 돌려 놓아. 이 청구서는 내가 머무른 VVIP 룸 비용이야. 하루 100만 원, 서비스 포함. 너희는
돈이 없으면 요양원에서 죽는 것이 순리라고 했지. 하지만 세상에는 돈만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도 있단다. 너희가 갚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저버린 인간의 돌이다. 2. 청구서, 가, 내, 속죄, 야 재단에, 기부, 해라. 그럼, 용서, 해줄게.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 변호사팀이 기다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차가운 숫자로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해요.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제발 봐주세요. 부모님께도 버림받았어요. 빈털터리예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말 기억해. 돈 없으면 죽어라. 이제 내 차례야. 서명 해. 이게 내 선택의 결과야. 결국 아들 내에는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고 기부 약정금을 채워야 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비싼 외제차, 유라의 명품 가방들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칸방 월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화려했던 그들의 금빛 감옥은 그렇게 텅 빈 폐허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홀로 남아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그의 모습이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제게 전해졌습니다. 유라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망쳤어. 당장 나가. 내 목 없어. 부모의 말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한숨 쉬었습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그들의 빈집 사진을 보며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텅 빈 방의 사진이 제 가슴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실버 블리스 요양원을 노인들을 위한 진정한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던 중간 관리자들은 모두 해고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요양원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 더 많은 노인을 수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살맛 나요. 손주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정원 산책 좋아요. 그들의 미소가 제 복수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요양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그는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막노동을 하며 빚을 갚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며 자신의 죄를 씻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저 잘못 했어요. 여기서 속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매일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머니 생각만 났어요. 저는 김 원장을 통해 그를 조용히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창고 청소를 하며 이게 제 속죄예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어진 게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이 고마워. 내 덕에 편해라고 말할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아들은 매일 요양원의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어르신들도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어진 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어르신들에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이곳에서 배워요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정성껏 가꾼 작은 텃밭에서 나온 상추를 제게 건넸습니다. 상추 잎이 신선하게 빛나고 흙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키운 겁니다. 드세요. 이게 제 유산이에요. 돈 아니지만 진심이에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지난 1년 매일 후회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의 손등 생각나요.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평생 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비로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나는 상추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이제 내 차례야. 함께 가꾸자. 우리는 함께 상추를 먹었습니다. 그 맛이 희망처럼 달콤했습니다. 텃밭의 흙냄새가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요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를 제 사무실로 불러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담담하게 고백했고, 저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갚을게요. 이곳에서 평생 일할게요. 어머니처럼 살게요. 어르신들 웃는 얼굴 보니 제 잘못이 더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갚았어. 내 견가, 내 유산이야. 남편도 기뻐할 거야. 이제 우리 함께 이곳 지켜. 어느 화창한 오후, 정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찻잔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외롭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피를 나눈 아들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눈 더 큰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만든 이 작은 낙원에서 남편이 그토록 바랐던 따뜻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찻잔 속 차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정원을 스치며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아, 봤어? 우리 성공했어. 이제 평화로워.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는 게 내 삶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제 여정의 증인처럼 보였습니다.